네,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잇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네, 시진핑 주석의 공동 부유, 그죠? 시장을 흔들어 놓고 있는데 중국에서 부자라고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인지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공동 부유를 과연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놓고 딱히 나온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언론이나 아니면 외신들이 분석하고 있는 걸 보면 대략 세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하나는 뭔가 하면 소득 격차를 줄인다. 말하자면 최저임금을 올려준다든지 해가지고 소득 격차를 줄이는 거고, 두 번째는 세금이나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서 빈부격차를 줄이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부유층과 기업에 대해서 자발적인 기부를 하도록 하는 그런 것. 그러니까 최근에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기부를 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기부라고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기부를 통해 가지고 빈부격차 해소에 나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두 번째, 그러니까 세금을 통한 분배를 갖다 하는 이 부분인데, 그렇다면은 중국에서 과연 어느 정도를 부자로 볼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말하자면 제시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민일보의 자매지라고 하는 중국 경제 주간에서 여기에 대한 힌트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중국 통계국장이 제시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중국에서 부유층은 1년 수입이 10만 위안에서 50만 위안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네. 결국 부유층의 기준은 50만 위안 이상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50만 위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자 증세에 착수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아마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보유세라든지 상속세나 자본소득세 같은 게 발빠르게 제정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그 연예인들에 대한 압박도 역시 이것과 관련된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부자를 어느 기준으로 딱 놓고 했을 때 중국 정부가 원하는 만큼 정말 과세가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빠져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10만 위안에서 5천만 위안, 50만 위안, 50만 위안 네네. 어느 정도 되나 이제 지금 환율을 막 조회를 해봤더니요, 1,800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 한 1억 원 정도가 기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예인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가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외국 국적의 중국 출신 이런 연예인들도 대상이 되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홍색 정풍 운동이라고 네. 중화권 언론들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이 연예인들에 대한 이 정풍 운동이 말하자면 쯔위 얘기가 나오면서 얘기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자오웨이라든지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돈을 많이 버는 연예인들에 대한 타겟팅,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기사는 뭔가 하면 대만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 중화권 영화 배우들, 중화권 배우들 중에서 셀럽인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인데 중국 국적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압박이 가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사람이 이연걸 아시죠? 이연걸이고, 이연걸 같은 경우에는 1997년에 미국 국적을 취득을 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싱가포르 국적으로, 그러니까 두 번 국적을 바꾼 그런 인물이고, 그리고 또 하나 좀 의외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지목을 받는 인물 중에 유역비라고 아시죠? 뮬란의 주인공. 그런데 유역비 같은 경우에는 홍콩 민주화 시위가 벌어졌을 때 홍콩 경찰을 두둔하는 그런 SNS를 올려가지고 친중국 연예인으로 분류가 됐던 그런 연예인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걸 보면은 유역비를 포함해서 이연걸까지 해가지고 한 9명 정도가 대상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어떤 건가 하면은, 이제 이런 그 외국 국적을 가진 중화권 연예인들은 중국 무대에 설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과거처럼 그렇게 큰 출연료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돈을 많이 버는 연예인 중에서도 중국 국적이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 들어와서 활동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홍색 정풍 운동에
퇴출 위기 관련한 소식까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또 베이징의 증권거래소를 만들기로 한 것을 두고 굉장히 또 뒷말이 많다고 하는데요. 어떤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중소기업들, 네. 스타트업을 돕기 위해서 베이징에다가 증권거래소를 갖다 설립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발표가 나왔을 때 아 그렇겠구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 같으면 뭐 예를 들어 플랫폼과 관련된 IT 기업인데 미국에 상장을 할 수 없게 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베이징에 증권거래소를 만들어서 상장을 시키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네. 좋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해외 언론들의 분석을 볼 것 같으면은 아니 선전이나 상하이에 만들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우리 코스닥 시장이 지금 네. 코스피도 있고 코스닥 시장도 있고 서울에 있는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두 개 다 그렇죠. 시장에 있죠. 개설이 돼 있지 그럼요. 않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는 이미 많은 투자가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활성화시키기가 쉬운데 왜 굳이 상하이나 선전에다가 그런 새로운 말하자면 스타트업을 위한 증권거래소를 만들질 않고 그걸 굳이 베이징에다 만드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그런 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해석이 뭔가 하면 그러니까 결국 이 시진핑 주석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상하이방 네. 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하이방의 독점력을 갖다가 약화. 제어하기 위해서 네. 약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베이징 쪽에 증권거래소를 만드는 거다. 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중국 정부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다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또 다 네.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한번 유의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또 주식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요, 트렌드를 우선 잘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라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하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시장과 맞서지 말라 또는 정부 정책에 따라야 한다 하는 이게 어떤 시장의 불문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과거를 되짚어 보면은 전구를 쓰다가 LED로 바꾼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그렇습니다. 정책이 네. LED로 많이 바꿔라라는 네, 거였는데 그랬죠.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서울 반도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LED 관련 그런 기업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그런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네.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 네, 결국 그렇죠. 뭘로 귀결이 되는가 하면은 ESG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네. 탄소 중립 이런 건데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2022년도 내년도 예산안을 볼 것 같으면은 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63%가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탄소 중립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증권사들이 리포트를 쏟아내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나온 증권사 리포트를 볼 것 같으면은 그래서 추천하는 주식들이 수소, 그다음에 풍력, 네. 그다음에 2차 전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이렇게 제가 쭉 읽어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2차 전지는 그동안 많이 올랐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격 부담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차를 생각한다면은 수소 관련주와 풍력주에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쪽의 리포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네. 대박남 박약사도 수소 관련주 얘기를 그러셨죠. 했었죠. 네. 그러니까 결국 그런 어떤 트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성장 전망이 밝은 건 사실이지만은 이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통화 정책의 변곡점에 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긴축으로 돌아서고 혹시 금리가 올라갔을 때 실적 기반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투자를 하더라도 말하자면 실적 기반이 좀 있거나 이미 실적을 좀 내고 있는 기업 아니면은 그 사업에서 좀 실패를 하더라도 다른 사업에서 이익을 내고 있는 그런 기업들 쪽에 투자를 해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CS윈드라든지 두산 퓨엘셀이라든지 하는 이런 쪽을 추천하는 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뭐 정책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나 뭐 이런 쪽은 다 이미 올랐기 때문에 건설주 혹은 방산주 쪽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건설주는 뭐 누구나 다 아시죠. 신도시 3기 신도시 건설도 있고 그리고 또 어쨌든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건설주는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방산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은 우리나라 국방부의 중장기 계획을 볼 것 같으면은 한국산 무기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획득을 해라.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80% 이상 확대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한국산 무기를 생산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걸 추천하는 그런 리포트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되느냐 하면 그런 지적들 중에서는 우리나라 그 무기 중에서 지금 현재 호주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채택되기 거의 마지막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 꽤 있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공부를 좀 해보신다면은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을 걸로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께서 김기수 앵커님 정말 대단한 분이신 것 같다고 댓글을 남기셨는데 저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냥 내용이면 내용 정말 이때는 증시에 관련 투자 아이디어까지 제시를 해주시는데요. 저도 정말 매일매일 놀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 또 전해드릴 텐데요. 올 상반기에 복권이 굉장히 많이 팔렸다면서요? 복권 사보신 적 있으세요? 로또? 사본 적이 있는데 올해 들어서는 안 사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그렇답니다. 로또라는 게 어떤가 하면 네. 돈이 참 없고 어려우면 네. 로또라도 사볼까 하는 그런 네. 마음이 생긴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올해 로또 판매량을 상반기에 보면은 2조 9,392억 원어치가 팔렸는데 이게 사실상 집계를 시작하고 최대 물량이라 그럽니다. 네. 그중에서 특히 로또 복권이 제일 많이 팔렸고요. 그러니까 네. 전체 86.6%가 로또 복권이고 86.6%. 네. 그리고 와, 또 네. 연금 복권 판매액도 1,442억 원. 물량으로 봐서는 로또에 비해서 극히 작지만은 네. 이게 작년 동기 대비로 하면 66.3%가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이 1등 당첨금이 네.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매월 받는 금액이 500에서 700으로 늘어나면서 네. 사람들이 연금 복권을 많이 샀다. 연금 이렇게 복권. 네.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연금 복권에 갑자기 관심이 생기게 됐는데요. 네, 복권을 두고 불황기에 많이 팔리는 거냐 아니면 경제 규모가 커져야 많이 팔리는 거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권 얘기할 때는 술, 담배하고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불황형 상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장사가 안 되고 정말 어려우면 10,000원 생겼을 때 네. 아유 복권이나 사보자 이런 사람들이 꽤 많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복권을 두고 불황형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정부에서는 그건 아니다. 경제 규모가 늘어나고 소비 씀씀이가 좀 커지게 되면 네. 복권 판매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밝혀보기 위해서 용역까지 주겠다. 아마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복권이라는 거는 못 사는 사람들의 일주일치 행복 아닙니까? 아하.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복권을 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복권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에 좀 더 고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